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조사 핵심 이제 정리편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조사 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요거를 먼저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목적 자체가 이런 핵심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본 강의를 공부하고 시험 보기 한 7일 정도 전에, 뭐 짧게는 뭐 하루나 이틀 전에 다시 다잡는 용도이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보고 왔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니까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시장조사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조사 편만 깊이 있게 강의를 하려면은 1시간짜리 강의를 한 20강을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하지만은 제가 누굽니까? 에듀피디에서 텔레마케팅 관리에서 가장 확실하고 여러분들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저 김쌤이기 때문에 제가 요 강의를 한 30분 이내에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시장조사 시 자료 분석 과정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 시장 조사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조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편집과 코딩과 입력과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2번, 3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편집과 코딩을 좀 순서를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데이터 혹은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한 데이터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행위, 편집이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한다. 코딩을 그 이후에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 된 거에다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된 어떤 항목마다의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자료 분석 과정이 완성이 되지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집을 먼저 하고 코딩하고 입력해서 분석한다. 됐죠? 자, 2번째. 자, 요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시장 조사가 어렵죠. 여러분들 넘어야 되는 큰 산 중에 첫 번째 산으로 제가 표현했던 시장 조사 편입니다. 문제 제시를 하죠. 김인호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판매가 부진하지? 라는 문제 제시를 했을 때 조사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항상 우리는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조사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가조사와 탐색조사는 암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조사한다. 인과조사, 실험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랬더니 이러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한 이유는 이거더라. 실험조사죠. 요거는 외울 필요 굳이 없는 거고, 탐색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문헌이라든지 사례를 탐색한다 그래서 탐색조사고, 다른 말로 사례를 본다 그래서 사례조사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사례까지는 알 필요 없고 탐색조사만 아시면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이나 신문, 뭐 간행물 이런 거 이제 탐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3번째, 이게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크놀리지라는 표현의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특징과 모습을 묘사해라, 기술해봐라. 에듀피디에서 강의하는 김인호의 모습을 어때요? 김인호의 강의를 기술해 보시오. 키가 큽니다. 얼굴이 커요. 몸이 큽니다. 뚱뚱해요. 이런 거에 대한 기술하다라고 하는 기술조사죠.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 4가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기술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걸 섞어서 낸다든지, 혹은 조사 설계에 대한 방법과 내용으로 짝지어진 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기술조사에서 서베이, 설문지 혹은 질문지, 뭐 질문지까지 외우기 좀 힘드시다면 그냥 설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널조사, 횡단조사, 동단조사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횡단과 종단이 헷갈리다면은, 종단 같은 경우는 고무공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고무공이 내려놓으면 통통통통 튕기듯이 하나의 우리가 모집단이나 혹은 표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조사를 여러 번 실시해서 바뀌는 내용. 이 집단이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구나. 이 집단이 한 달 전에 이랬는데 2달 뒤에는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종단조사라고 하고요. 횡단조사는 뭡니까? 고무공이
그냥 굴러가 버린 거야. 어떤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표본,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같은 조사를 한 번 쭉 넘어가서 각 계층 간의 차이점을 조사할 때 많이 쓰이죠. 김인호의 강사의 강의는 연령대별로 어떤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가라는 걸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횡단 조사해보자. 계층. 김인호의 강의는 부자가 강의를 좋아하느냐?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강의를 좋아하느냐? 직장인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냐?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냐? 이런 식으로 계층을 분리해가지고 표본을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조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뒷부분에 그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신뢰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조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단조사 쪽이 여러 번 검사를 하니까 종단조사 쪽이 신뢰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뒷부분에 신뢰도 할 때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이거 빼먹을 뻔했다. 패널 조사라고 있죠. 패널 조사라고 있죠. 패널 조사는 뭡니까? 특정 모집단에서 특정 표본을 추출하죠.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그 표본이 어떨 땐 이렇게 추출되고 어떨 땐 저렇게 추출되고 어떻게 이렇게 추출되고 이게 아니라 정해진 패널들이 있어.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쏙 뽑아서 저번에 조사했던 당신들 또 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패널 조사입니다. 뭐 흔한 예로 그 우리가 TV 시청률 같은 거 나오죠. TV 시청률로 해가지고 우리 복면가왕의 시청률이 요번에 21% 대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일반인들이 TV를 통해서 복면가왕을 몇 번을 보든지 간에 시청률에 포함이 안 돼. 시청률 조사는 패널 조사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셋톱박스를 신청 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패널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TV를 여기 보는 것 같은 셋톱박스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 케이블 TV 볼 때 그 옆에다가 또 하나의 셋톱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TV 프로그램을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사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시청률의 집계가 돼요. 다른 말로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사람들이 보는 거구나. 항상 그 사람들이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종단 조사와 좀 비슷한데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내가 서울에 사는 그 시청률이 예전에는 우리 그 복면가왕의 시청률이 12%였는데 몇 회에서는 그 시청률이 떨어져.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는 거야, 못 됐다는 거야라는 거를 조사할 때 이런 거 쓰죠. 그죠? 약간 종단 조사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죠? 차이점은 패널 조사는 정해진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서 자료 수집. 자, 우리가 조사 설계를 할 건데 탐색 조사나 기술 조사나 인가 조사 중에 하나를 정했어. 그걸 토대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종류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지요. 자, 쉽습니다. 1차 자료는 우리 회사가 직접 지금 조사하는 거. 그 자료. 그게 1차 자료고 2차 자료는 과거에 우리 회사가 혹은 나 말고 다른 회사에서 혹은 전문기업에서 돈 주고 사오거나 과거에 준비해 놨던 데이터 통계까지 다 나와 있는 거 그거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2차 자료예요. 선생님 신문, 간행문, 정부통계, 논문, 전문, 서적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죠? 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문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데 그 자료가 우리 회사 내부 자료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 자료가 되고 정부 통계문인데요. 정부 간행문인데요. 그러면 탐색조사에서 요게 되겠죠. 2차 자료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보통 탐색조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자료인 성격이 많아요. 물론 관련해서 이제 탐색조사 관련해서 1차 조사를 한 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자, 개념만 파악하는 거예요. 내부 자료, 외부 자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신디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라고 있어요. 신디케이트는 어떤 전문 업체에서
리서치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해 놓은 결과를 돈 주고 사오는 거, 돈 주고 사오는 거. 비싸겠지. 근데 개인이 준비하는 것보다 회사가 그냥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쌀 때도 있어요. 보통 리서치 조사가 좀 싼 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대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물론 있어요. 근데 좀 비쌀 때는 좀 엄청 우리 모집단이 큰 거, 표본도 굉장히 큰 거를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 단위가 억 단위로 들어갈 때 우리 회사가 그걸 하기엔 좀 부담돼. 그러면 이미 조사되어 있는 거를 사면은 여러 회사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나눠서 구매한다, 공동 구매한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신디케이트. 됐죠? 그래서 전문업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부터, 폐쇄형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폐쇄형 질문은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거, 객관식으로 1, 2, 3, 4, 5 중에서 고르세요. 이런 게 폐쇄형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 혹은 오픈형 질문은 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오픈형 질문, 면접형 질문도 준비되어 있어요. 신디케이트는. 그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신문, 간행문, 정문, 통문, 정부 통계, 논문, 전문 서적 등등등이 다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1차 자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선생님 관찰 조사로 할지 뭔가를 그냥 지켜만 보는 거, 관찰하는 거,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 관찰 조사를 할지 혹은 실험 조사를 할지. 실험 조사는 보통은 글쎄요, 뭐 에듀피디로 따지면은 에듀피디 김인호에 가니까 100만 원인데 안 팔리더라. 근데 광고도 똑같이 하고 뭐도 똑같이 하는데 비용만 우리가 50만 원으로 내려보자. 매출의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서는 적당한 비용을 찾아보자. 이 정도 비용에는 이렇게 정도 되는구나. 비용이 내렸더니 매출이 올라가는구나. 비용이 올랐더니 매출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실험한다 해서 실험조사지. 여기 있네. 그죠? 그리고 질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거지. 근데 약간 표현을 달리하자면 이걸 서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서베이는 원래 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 전화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웹조사라고 있죠. 간단해.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리서치 기관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은가요? 리서치 하잖아. 그죠? 정부 무슨 정당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간단한 조사를 할 때 전화조사를 하고, 전화조사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세요. 전화조사는 복잡한 내용, 다양한 항목의 내용을 물어볼 때 써서는 안 된다. 왜? 전화통화 너무 길어지면 통화 단절이 되기 쉽거든. 그래서 전화통화는 좀 간단한 내용을 한다. 자,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심층 면접, 단체 면접, 개별 면접, 퍼스널 면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깊이 있는 질문을 여러 가지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편 해당하는 약간 이렇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데 우편조사나 웹조사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편조사와 웹조사 중에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중에 돈이 적게 드는 것은 뭐 다음 중 제일 적게 드는 거 이딴 식으로 나와. 그럼 당연히 우편조사 뽑아야겠지. 만약에 면접조사랑 웹조사 중에 돈이 적게 드는 것은 하면 뭐 뽑아야 돼요? 웹조사지.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좀 극대화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선생님, 저 보니까 면접조사, 우편조사, 웹조사 중에서 뭐 섞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섞어서 할 수도 있지. 뭐 섞어서 한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웹조사를 할 때 웹페이지에다가 설문지를 띄워놓고 그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설문조사 참여하세요. 사이트에 팝업을 띄운다든지 배너를 띄운다든지 해서 그 웹상에서만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해서 전화조사로 설문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죠. 하지만 주요 설문지의 내용은 웹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설문지에 해당하는 게시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 전화상으로 그걸 끝내느냐 하면 아예 그냥 대놓고 전화상에서 물어보는 거. 그러면 전화조사. 전화로 우리가 홍보는 했지만 설문지는 웹상에서 게시되어 있다. 웹조사. 됐죠? 저희가 우편물 보내드렸는데 우편물에 설문지가 들어있으니까 설문조사 꼭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전화조사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편조사가 되겠죠.
우편 조사는 다양한 계층에 이렇게 DM 발송하듯이 뿌리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은 뭐예요? 회수율이 적다. 회수율이 적다. 좋은 점은 돈이 좀 적게 든다. 요 정도가 있고요. 뭐 요 정도? 그죠? 자, 그러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 수집을 했어. 그 내용을 토대로 자료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자료 분석이요? 여기 내용을 토대로 자료 분석이요? 요거 뭐 있어요? 여기 있지. 뭐를 한다? 편집을 한다. 코딩을 한다. 입력을 한다. 분석을 한다. 그죠? 자, 내용 나온 거 중에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충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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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요 이럴 것이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그 불특정 다수가 조사를 했을 때는 약간 성의가 없거나 혹은 불필요한 자료들은 과감하게 편집을 하고 편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코딩을 하고 코딩된 내용에다가 우리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전문가가 분석을 하죠. 그죠? 네, 요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 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딱 끊을게요. 됐죠? 자, 순서 아셨고 내용 아셨습니다. 시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중 탐색 조사의 내용으로 조사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가 조사에 대한 매칭이 잘못된 것은 인가 조사해 놓고 종단 조사 붙여놓고 막 그런다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용어 정리 들어갈 차례죠.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그 파트에서 이쪽 강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이 시장 조사 편이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 물론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과목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조사라든지 혹은 다른 자격증 쪽에서 강의하던 분이 요 난이도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용어를 막 수십 개를 외우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쉽게 합격할 수 있게끔 객관식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용어 4개만 딱 집어주잖아. 그죠? 모집단이 뭡니까? 내가 조사하려는 집단의 전체. 서울에서 남자 전체 10만 명이다. 뭐 10만 명 너무했나? 한 50만 명이다. 50만 명 전체가 모집단. 그중에서 50만 명을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일부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 일부를 뭐라 그래요? 표본. 그걸 뽑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아. 그럼 표본 프레임은 뭡니까?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선 출석 기록부, 에듀피디 정의원들 중에 김인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명단, 수강 기록부 같은 거겠지. 그죠? 이 표본 프레임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표본 추출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표본 프레임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하기가 조금 쉽기도 해. 근데 요거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에듀피디에서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강의하는 김인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에듀피디뿐만 아니라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전국에 10만 명이 있어. 근데 그중에서 2만 명에 해당하는 타사 회원, 거기서도 내가 강의를 해서 거기서 들었는데 그 회사가 그만 망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2만 명의 데이터가 사이트가 공중분해되면서 없어져 버렸네. 그럼 표본 프레임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10만 명 중에 8만 명만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2만 명에 대한 조사를 못 하잖아. 그 2만 명을 조사를 못 하게 된 걸 뭐라 그래요? 불포함의 오류. 됐죠? 됐나요? 자, 뭐 요것도 있고 또 다른 게 표현하자면 분명히 수강 신청할 때는 그 10만 명 전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10만 명 중에 40명이 전화번호가 없어졌어. 번호가 바뀌었어. 근데 표본 프레임에는 어떻게 돼 있어? 그 10만 명 번호가 바뀐 걸로 저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10,000명이 빠져나가. 그것도 불포함의 오류에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 자, 표본을 추출해야 돼.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용어 다 들어가잖아.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죠. 자, 2가지예요. 자, 일단은 확률 표본 추출법은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때, 자, 전체 100명 중에 20명을 뽑는데 그럼 몇 프로예요? 몇 프로야? 20%잖아. 그죠?
근데 몇 명인지를 몰라. 몇 명인지 몰라. 근데 난 20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확률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럴 때. 그럼 다른 말로 선생님 표본 프레임이 없는데요. 표본 프레임이 없거나 불완전한데요. 이럴 때 쓰는 게 비확률이고 완벽한 표본 프레임이 있거나 모집단을 확실히 알 때 쓰는 게 확률 표본 추출법이에요. 어렵지 않아? 자, 무작위적 표본을 추출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작위적으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확률 표본 추출법이 아니야. 확률 표본 추출법은 무작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서. 왜 그런지까지 궁금해하지 마. 그거까지 알라 그러면 강의 길어져. 그냥 그렇게 알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프로테이지 알고 뭐 일반화하고 오차 측정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반대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표본 오차 게시할 필요도 없어. 그냥 조사하면 돼. 거기다가 자기적으로 해야 돼. 이걸 임의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연구자의 편한 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이거 필답형 가가지고 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 5가지로 쭉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뭐 3가지 쓰면은 몇 점 마이너스고 뭐 2가지 쓰면 몇 점 마이너스고 5가지 다 쓰면 만점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객관식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자, 됐죠? 자, 그리고 추출 방법에는 자, 이 순서를 제가 좀 바꿔놓은 거예요. 실제 책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있거나 혹은 시중에서 어떤 책을 사든지 간에 이 순서로 안 돼 있어. 하지만 설명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단군이 칭화대 개신의 통통통통통통 기억나십니까? 단군이 확률적으로 우린 누구의 후에? 단군의 후에 단군이 청와대 아니죠? 칭화대의 개신의 통통통통통통. 자, 입버릇처럼 같이 따라 읊어야 돼. 창피하지만 괜찮아.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로또죠. 그냥 막 뽑아내는 거. 그죠? 군집 표본 추출법 뭐예요? 군집을 이뤄가지고 설정하여 추출하는 거. 군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모집단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남녀공학 예를 들어서 에듀 고등학교가 있다. 그 3학년을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모집단이야. 그중에 3학년이 1반이 있을 것이고 2반이 있을 것이고 3반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근데 이 1반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안경 쓴 애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 애도 있고 운동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다 3학년 전체의 성향을 다 골고루 가지고 있어. 그 일반 똑 떨어내는 거를 군집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남녀공학인데 남자만 이렇게 싹 뽑았어. 그거 아니야, 군집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칭화표본 추출이라고 있어요. 칭화표본 추출. 칭화표본 추출. 이건 뭐냐면은 2개 이상의 동질적인 자, 3학년 전체 중에 안경을 썼고 남자고 2개 이상이니까 하나 더 해야겠죠. 키가 170 이상인 애들. 요런 애들만 싹 뽑아. 그러면 3학년 전체가 300명인데 그중에 100명이 뽑혔어. 근데 그 100명 중에 내가 50명을 뽑을 거야. 그 50명을 자기가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로또처럼 뽑는 거 있죠? 그걸 칭화표본 추출 방법이라 불러요. 됐죠? 자, 그리고 개통표본 추출 방법은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 추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문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하교라 그러잖아. 나오는 애들 대상으로 아무나 막 잠깐만 와서 설문조사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11번째, 21번째, 31번째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걸 뭐라 불러요? 개통표본. 선생님 10번째 손님 만족도라 써있는데 이거 10번째라 해도 되고 10번째, 20번째, 30번째 이해되죠?
음식점으로 따지면은 뭐 첫 번째 손님, 21번째 손님, 31번째 손님 이런 식이겠지. 그죠? 그걸 개통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비확률 표본 추출 법에는 요런 내용이 있는데 방법이 있다. 이것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했죠. 근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게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문제 나오면은 다음 중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아닌 것은 단순, 군집, 개통, 할당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단군이 층화되어 계시다만 확실히 알면 이거 안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저는 선생님 이것도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필답형에서 비확률 표본 추출법 4가지를 쓰시오 라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알고 싶어요 하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비확률적으로 눈덩이를 뭉쳐가지고 확 던졌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뉘 끝에 어떻게 돼요? 피읍, 시읒이잖아. 그죠? 눈덩이를 던져서 피피, 푸푸흐, 푸푸흐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사람이 눈덩이 맞아 저 멀리 날아갈 확률이 거의 없잖아. 눈덩이를 맞아 푸푸흐. 그죠? 요렇게 조금 그 꼼수를 부리자면 이런 식으로도 암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위해서부터 뭐 중요도는 아니지만 일단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은 뭐예요? 응답자가 응답자를 추천하는 거. 제가 본 강의하면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에서 근무하는 윤락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아니 모르잖아. 윤락업소 직원이 뭐 100명인지 1000명인지 1억 명인지 어떻게 알아?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런 대상을 할 때 자, 단란주점 A 직원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한테 자, 조사 감사합니다. 기프트콘 드릴게요.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 그리고 걔한테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3명만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3명을 추천받고 이 3명 조사한 다음에 또 3명을 추천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해서 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설명하기 쉬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편의 표본 추출 방법. 그냥 연구자가 모집단 대상에서 그냥 지 편한 대로 나오는 거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연구자가 편한 대로 추출하는 게 이건데 이것도 연구자의 편한 대로 하는 건 맞아.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편의는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고 그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 전문가야. 어떤 연구원 관련해서 어떤 그 수준 높은 전문가가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유의미하게 판단을 내려서 표본을 추출하는 걸 뭐라 그래요? 판단 표본 추출 방법. 자, 고등학교 앞에 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난 잘 모르겠어. 정보가 없어. 비공개야. 어디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가봐. 근데 설문조사를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연구자가 야, 안경 낀 사람들만 자기적으로 뽑아. 근데 그 연구자가 어떤 그 연구 관련해서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못 모르는 사람이 안경 낀 사람이요. 왜요? 그러면 넌 몰라도 돼. 일단 뽑아. 내가 잘 알아. 해가지고 뽑는 걸 판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연구자는 아무것도 모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뽑는 거. 편의점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뽑는 거. 편의 표본 추출 방법. 됐죠? 자, 그럼 뭐 하나 남았습니까? 할당 표본 추출이 남았죠? 자, 할당 표본 추출은 제일 중요해. 제일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눈덩이를 던져서 푸푸근데 제일 끝에 있어서 할당이야. 제일 끝에 히읗이야. 히읗. 그죠? 이거는 층화랑 거의 비슷해. 이것도 2개 이상의 층을 모집하는 거야. 선생님 3학년을 조사하는데 안경을 끼고요. 키가 170 이상이고요. 남자고요. 얘네들을 2개 이상이니까 3개의 층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층화는 여기서 무작위로 뽑는 게 층화고 아까도 무작위로 뽑았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법이 아니야.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 임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했듯이 아니면은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뽑듯이 선생님이 할당인데 그러면은 편의와 판단이랑 구분되는 거는 모집단에서 1차적으로 계층을 나눠 가지고 이 계층 사람들을 뽑아내서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됐죠? 칭화는 뭐예요? 선생님 이것도 동질적인 칭이니까 자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 근데 그 안에서 무작위로 뽑아낼 뿐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눈덩이를 맞아서 푸푸흐 단군이 칭화되어 계시네. 머릿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 곱이 첫 번째 곱이라고 해도 되나? 두 번째 곱이네. 두 번째 곱이 잘 통과되신 거예요. 자, 요것만 알아도 여기까지만 알아도 문제 뭐 술술 풀려. 걱정 마.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설문지 제작 과정. 서베이죠. 설문지 제작 과정을 필요한 정보를 결정을 해. 에듀피디의 김민호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데 이 아저씨가 어떤 걸 잘하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이 아저씨 강의 잘하는 거를 어떤 파트에서 고객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걸 결정했으면 어떻게 자료 수집의 방법을 결정하죠. 선생님 1차 자료는 우리 회사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2차 조사는 과거에 나 혹은 다른 회사 혹은 전문 기업, 정부 기관 조사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2차 조사는 쏙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지를 제작하잖아 지금. 그죠? 설문지를 제작하잖아. 설문지로 한 조사는 과거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제작 과정이죠. 제작 과정. 그러니까 다 1차 조사인 거야. 그죠? 근데 설문지를 제작해서 그 설문지를 전화상으로 읽느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읽느냐? 전화조사. 대면을 통해서 면접을 보느냐? 단체일 수도 있고 1대1일 수도 있고 심층일 수도 있고 그죠? 면접. 우편을 발송해서 DM 발송해서 설문지를 받은 사람이 응답 오게 하느냐. 이 우편 조사는 약간 응답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 조사. 홈페이지 상에서 설문지 띄워놓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요 내용에서 선생님 우리 뭘 할까요? 전화조사를 해봅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에듀피디에서 수강하고 있는 정의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일일이 아웃바운드가 걸겠지. 그죠? 아웃바운드는 뭐예요? 전화를 회사 중심에서 거는 거니까. 아웃바운드는 선생님 그 매출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 자격증에서는 벌써 이 1과목 내용은 갑자기 돌아갔는데 아웃바운드는 회사 입장에서 전화를 거는 거. 됐죠?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전화조사에 어울리는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해야 돼. 어떤 내용을 전화상으로 물어볼지. 그죠? 그래서 뭐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구랑 내가 말로 표현하는 문구가 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내용을 결정하고 질문 형태를 결정해. 어떤 질문들. 웹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드롭박스형, 라디오 버튼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팔찌선다형이 있다고 칩시다. 많다. 팔찌선다형. 8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전화조사에서 팔찌선다가 어울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죠?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야. 야당이나 여당이냐. 많아봤자 4개. 이렇게 골라야겠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사가 전화조사니까 그 응답자가. 그죠? 질문 형태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별 문항을 직접 완성을 해. 어떤 거 물어볼지 했으면 요거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질문 형태가. 야 이거 알 거 아니야. 사지선다 할지 오지선다 할지 드랍박스 할지 라디오 버튼 할지 체크박스 할지. 자 이거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 라디오 버튼은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거. 체크박스는 뭐야? 2개 이상 고를 수 있는 거.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 다지선다형은 뭐예요?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하나 고르는 거 1, 2, 3, 4, 5, 6번 중에 하나 고르시오 뭐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개별 문항을 완성했으면 질문의 수와 순서를 결정해. 일단은 질문지를 15개를 뽑았어. 선생님 전화 면접할 건데 질문지가 15개예요. 3개로 줄여. 5개로 줄여. 어떤 걸 먼저 물어볼지를 결정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설문지의 외형을 결정하는데 전화조사는 외형이 없죠? 그죠? 우편조사나 뭐가 있어요?
우편조사나 웹조사에만 있지, 그죠? 외형을 결정하고 색깔은 어떤가, 갱지로 쓸 것인지 꽃편지로 쓸 것인지, 그죠? 그리고 설문지를 사전조사, 연구자가 설문지 만들어진 걸 보고 잘 만들어졌어, 야 이거 오타 있다, 이런 거잖아, 그죠? 순서 조정하고, 그죠? 설문지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걸 토대로 설문을 진행한 데이터가 쌓이겠지. 그 데이터 중에 무의미하고 성의가 없거나 혹은 뭔가 좀 이상하거나 개인정보가 너무 들어갔거나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 추출을 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과감히 편집을 하고 코딩을 해서 입력을 하면 분석이 된다. 그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뭐 보고서는 이제 보고할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 근데 어차피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까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암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객관식 문제 보고 문제 풀린단 말이야. 다음 중 설문지 제작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쭉 해.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내용을 봐도 어떤 게 있어요. 설문지의 외형을 먼저 결정한다.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한다. 개별 문항의 완성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1, 2, 3, 4 중에 골라라. 근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설문지 그 제작 과정은. 자, 그리고 설문지 제작 시 유의사항. 와, 이게 중요해. 설문지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응답자의 어떤 뭐 윤리라든지 혹은 그 응답자의 그 권익 보호라든지 연구자의 조사라든지 면접자의 무슨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만 머릿속에 넣자고요. 자, 임의의 가정이란 뭡니까? 뭐뭐하면, 뭐뭐라면, 여러분들이 에듀피디의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자녀는 몇 명이나 둘 것입니까? 이게 임의의 가정이야. 물론 경계가 모호해요. 경계가 모호해. 근데 시험 문제의 경계에 모호하지 않도록 어떻게 내냐면 객관식에서 다음 중 설문지 제작할 때 잘못 질문지가 되어 있는 것은 해가지고 1, 2, 3, 4 중에 모모와 면자만 붙으면 임의의 가정이야. 면자만 붙으면.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주유소가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건 대부분 임의의 가정이니까 잘못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설문지 만들 때 면자 쓰지 말라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모두 제시. 이건 이제 다지선다형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런 거죠. 질문지를 딱 들어주고, 에듀피디에에서 강의하는 텔레마케팅 김인호 강의가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1번 100점 만점, 80점, 60점. 이렇게 하지 말고, 100점, 80점, 60점 했으면 뭐도 있어야 돼? 40점, 20점, 빵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제시해라. 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있고 이제 윤리 보호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사생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조사한 내용을 막 공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질문지 자체에 좀 민감한 질문을 넣는 것도 사생활 보호에 어긋나요. 설문지를 만들 때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할 때 하루에 성생활을 몇 번 하루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도 사생활 보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됐죠? 복잡한 내용 아니야. 개념 파악만 하면 돼. 동조 효과 하고 별표 쳐놓을게요. 동조 효과는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출문제도 나왔었죠. 그 뭐라고 나왔어요? 그 우리 그 주부분들이 가계부를 쓰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은 가계부 안 쓰는데 가계부를 쓰는 것이 마치 올바른 주부의 모습인 양이라고 인식이 들어서 가계부 씁니다 라고 체크를 하는 거야. 어떤 현상이야? 그런 거를 동조효과, 동조 현상이라 부르죠. 그것 때문에 그 조금 이렇게 그 데이터 자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잘못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1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2번, 2번, 3번, 뭐 4번, 뭐 몇 번 이상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한두 번은 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굉장히 유의해서 써야 되는 질문 문항들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 자, 신뢰도. 자,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끝났어. 자, 신뢰도, 재검사, 동형검사와 타당도.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뢰도라는 거는 그 검사에 나온 수치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타당도라는 거는 검사를 얼마나 타당하게 했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 1, 2년 전 기출문제 언제예요? 2020년인가 19년인가 그때 그 기출문제 이런 문제 있었어. 김인호 강사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 줄자를 가져와서 키를 쟀더니 줄자를 가져와서 쟀더니 3번 쟀는데 다 185더라. 그래서 김인호 강사의 키는 185가 확실해 라고 했어요. 자, 그거는 검사를 3번 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있어. 야, 그래, 김인호 강사의 키는 185야. 근데 몸무게를 재야지 왜 키를 재? 그죠? 몸무게는 100kg 정도 나가는데 타당도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 안 한 분들은 신뢰와 타당에 대한 내용을 약간 좀 혼동해가지고 이거 틀리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되지. 자, 재검사와 동형검사가 있습니다. 재검사라는 거는 뭐예요? 검사를 하고 시간차를 두고 그 검사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썼던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한 뭐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 뒤에 했는데도 똑같이 나와. 그러면 그만큼 얘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죠? 동형검사는 뭐예요? 하나의 그 설문지 질문지 안에 1번의 그 질문을 했으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저 끝에 한 17번이나 37번 문제에 또 내는 거지. 그래서 동일하게 답변하는가 그걸 통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문항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공기업 같은 거 코트라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거 시험 보셨던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인적성 검사라고 있어요. 인적성 검사 문제가 보통 뭐 1시간에 100문제를 낸다든지 뭐 2시간에 250문제를 낸다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동일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낼 때가 한 3, 4문제 낼 때도 있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신뢰도. 그걸 토대로 막 면접 보고 그러죠. 그죠? 자, 그게 동형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측정과 척도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렵죠? 괜찮지? 나만 괜찮은 거 아니지? 자, 여기서 측정, 뭔가를 잰다. 척도, 측정을 하기 위한 도구야. 도구. 그래서 도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슨 척도가 무슨 뭐 잡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보자고요. 크게 척도에는 4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요거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쭉쭉 넘어가죠. 명목 척도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어. 그냥 명명백백하게 그냥 딱 나오는 거야. 그냥 등 번호. 손흥민이 7번이잖아요. 뭐 어떤 의미가 있어? 그냥 럭키 7이라 7번인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얘 고유명사? 뭐 이런 거지. 뭐 남자, 여자. 김인호는 남자예요.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거. 명목척도예요. 자, 그러면 서열척도는 뭡니까? 서열척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열이야. 순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서열척도에서는 연산을 할 때 자, 공부 순위가 1위, 3위, 2위, 3위, 4위라고 있을 때 1위는 2위보다 공부라고 표현하면 될 때 성적을 잘 받았죠? 그죠? 그리고 2위는 3위보다 성적을 잘 받았기 때문에 1위는 3위보다 성적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법칙이 성립하죠. 이런 거 뭐 복잡하다. 이거 괜히 설명했다. 자, 그냥 서열은 순위야, 순위. 자, 됐죠?
됐지? 자, 등간하고 비율하고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 객관식 준비하는데 이거를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본 강의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유리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등간은 간격과 간격이 동일한 거. 그래서 뭐 동간 척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등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뭐 시험에서는 대부분 등간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등간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등간. 근데 여기 보면은 등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온도. 1도와 10도와 20도 그리고 30도 이 사이는 똑같지. 그죠? 그런 걸 등간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비율도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존재해. 그리고 이게 사칙 현상,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냥 온도, 야, 온동이 뭐니? 온동이. 온도. 자, 이렇게 봅시다. 10도가 20도와 30도가 있어요. 뜨거운 거지, 그지? 뜨거운 거지, 혹은 차가운 거지. 온도는 보통 0도도 있습니다만 절대 용도는 없으니까 온도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온도가 안 되는 건데, 자, 10도가 20도보다 2배, 20도가 10도보다 2배 뜨겁습니다. 돼요, 안 돼요? 2배. 곱셈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는. 30도는 20도보다 1.5배 뜨겁습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어렵네. 이거 조금 더 쉽게. 그래. 비율로 설명해 줄게. 비율로. 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비율은 뭐냐면 절대 0점이 있는 거. 그리고 곱셈이 가능해. 곱셈이. 무게 같은 거야. 무게. 매출. 돈. 이런 거야. 자, 이거 볼게요. 자, 김인호가 100kg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영희가 있는데 영희가 50kg입니다. 야, 여자 몸무게가 50kg, 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50kg가 있겠지, 그죠? 마른 사람. 그러면은 50kg 영희가 100kg 김인호가 영희보다 2배 무겁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비율이야. 그리고 0kg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0kg 있잖아. 그죠? 요게 비율이야. 마찬가지로 돈도 그렇죠. 돈도 그렇죠. 선생님, 어떤 상품을 살라고 했더니 이건 100만 원이고요. 어떤 상품을 살라고 했더니 이거 50만 원이에요. 2배 비싸네. 되잖아. 그죠? 빵원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매출, 그냥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간격은 일정한데 곱셈이 불가능해. 이런 게 등간이에요. 그래서 매출률, 성장률 이 100%입니다. 200%입니다. 곱셈이 되거든. 이거는 성장률 빵 프로입니다. 이런 거 말 되잖아. 그죠? 그게 비율 척도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명목이나 서열로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맞추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명목 서열을 답인 거를 못 체킹했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등간하고 비율을 시험 문제에 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헷갈리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돈이다, 돈, 매출, 무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비율이고, 반대로 등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온도, 화씨, 섭씨, 온도 막 이런 거 튀어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등간이야. 이렇게 외워도 되겠는데 이게 온도는 등간 이렇게 외우면 등신 아니고 등간. 자,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 뭐 길게는 안 왔을 거예요. 핵심 강의니까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요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도 대부분 60점은 넘을 수 있다.
근데 본 강의에 해당하는 걸 듣고 시험장 가면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내 강의 듣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 같은 거 구할라 치면 다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풀어보시면은 시장조사 어려운 과목이 절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렵지 않게끔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한 케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몰라, 설명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척도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한번 평을 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